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입니다. 오랜만에 유니티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유니티 6가 되면서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4가지, 메시 LOD, GPU 오클루전 컬링, GPU 레지던트 드로어, STP까지 이렇게 4가지를 적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 원리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GPU 레지던트 드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우 콜 43,000이었던 게 128까지 줄어들었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이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분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셨더라고요. 적용하기 전에는 드로우 콜이 43,000이었는데 이 레지던트 드로우를 키게 되니까 드로우 콜이 128까지 떨어지는 걸 프로파일러 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해요. 왜냐면 이 테스트 씬이 이런 씬이었습니다. 중복된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과 유사한 환경에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테스트 씬에서 적용하면서 얼마나 프레임 향상이 발생되는지를 또 보여드릴 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원리를 조금 알면 좋겠죠. 이거의 원리를 말하기 위해선 드로우 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오브젝트 하나를 그릴 때마다 CPU가 메쉬, 텍스처, 쉐이더, 트랜스폼 정보를 다 챙겨서 드로우 콜이라는 명령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드로우 콜을 하기 전에 셋패스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셋패스 콜은 뭐냐? 어떤 쉐이더, 어떤 텍스처, 어떤 설정을 가지고 그릴 거야 라고 세팅을 먼저 해놓는 거고 이걸 유지한 채로 이제 드로우 콜을 발생시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셋패스 콜을 한번 발생시킨 다음에 드로우 콜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셋패스 콜 같은 명령들은 커맨드 버퍼라는 곳에 차례로 쌓입니다. 그러면 이 GPU가 이 커맨드 버퍼에서 하나씩 꺼내서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병목이 발생된다는 건 CPU가 이런 걸 만들어서 커맨드 버퍼에 집어넣는 게 오래 걸리면 CPU 병목이 되는 거고 GPU가 여기서 꺼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게 되면 GPU 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최적화를 할 때는 CPU와 GPU 중에 어느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가 나오기 전에도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배칭, GPU 인스턴싱, SRP 배처 뭐 이런 기법들이 있었는데 다이나믹 배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메시들을 런타임에 CPU가 합쳐서 드로우 콜을 줄입니다. 그 합치는 작업도 결국엔 CPU가 하고요. GPU 인스턴싱 같은 경우는 그 머터리얼에서 체크만 하면 쓸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 메시 머터리얼이 전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SRP 배처는 드로우 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셋패스 콜을 건너뛰는 방식인데 아무튼 어쨌거나 CPU가 오브젝트들을 순회하면서 드로우 콜을 준비해서 GPU로 넘기는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CPU가 이 오브젝트를 순회하고 드로우 콜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할 일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레지던트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레지던트죠.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기존에는 CPU가 GPU로 보내주는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였다면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그냥 GPU 메모리에다가 상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이제 드로우 콜 같은 걸 막 세팅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전부 다 그려 라는 콜 한 번에 GPU가 이제 알아서 다 그리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 처리하는 위치가 CPU에서 GPU로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CPU가 매번 수행해야 되는 콜 작업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 드리븐 렌더링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레지던트 드로어는 갑자기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원래 배치 렌더러 그룹, 줄여서 BRG라는 건 원래 있었어요. 이 BRG는 원래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유니티 6에서는 레지던트 드로어가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이 BRG에는 드로우 커맨더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커맨드 안에는 배치 아이디나 메시 아이디, 매터리얼 아이디 몇 개의 인스턴스를 그릴지 그런 숫자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드로우 커맨드 하나가 수많은 인스턴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컴퓨터 쉐이더가 쫙 펼쳐서 병렬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그리게 되지만 드로우 콜은 한 번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CPU의 부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 부하를 대신에 GPU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몇천 개의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드로우 콜이 128로 떨어진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터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걸 설명하려면 또 렌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나무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나무는 한 번만 딱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되게 여러 번 그리게 됩니다. 이 과정 각각들을 패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나무를 그리는 기본적인 패스가 있고 그림자를 그리기 위한 목적의 패스가 있고 깊이를 기록하는 뎁스 패스가 있고 다양한 패스를 통해서 여러 번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드로우 커맨드가 생성될 때 어떤 용도로 그릴 건지도 체크를 해두는데 그게 이제 필터 세팅인 거죠. 같은 필터가 적용되는 애들끼리 묶여 있습니다. 특정 필터는 그릴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범주에 포함된 애들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통째로 스킵해서 검사 절차를 건너뜁니다. 그만큼 더 성능적인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까지 있었던 최적화 기법들은 결국에 CPU가 어쨌거나 작업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구조였는데, 이 GPU 레지스턴트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GPU에 상주시키기 때문에 CPU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많이 덜어낸 굉장히 최적화에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씬은 중세 느낌의 마을 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4K 해상도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3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렌더링 디버거를 켜서 프레임 비교를 해보면 CPU에서 처리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PU 레지던트 드로어 세팅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래픽스 가보면 렌더링 파이프라인 URP 에셋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GPU 레지던트 드로어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세이블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인스턴스 드로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항목이 추가로 나옵니다. 스몰 머신 스크린 퍼센테이지는 무엇이냐면, 너무 작은 오브젝트들은 안 그려도 티가 안 나잖아요.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이하라면 그냥 컬링을 해버리겠다라는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설정한 값보다 작은 비율로 화면을 차지하는 오브젝트는 그냥 컬링을 해버려서 GPU 비용을 아끼는 거죠. 지금은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U 오클루전 컬링인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라서 그때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GPU 레지던트 드로어 기능은 켜진 거고요. 근데 아래에 메시지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세팅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래픽스에 쉐이더 스트리핑의 벤치 렌더러 그룹을 Keep All로 변경해 줍니다. 아까 설명에서 벤치 렌더러 그룹을 편하게 사용해주는 기법이 레지던트 드로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적용하겠다는 세팅으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배칭을 오프로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어에서 아더 세팅 쪽에서 쭉 내려오면 스태틱 배칭이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60을 넘어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 했는데 프레임이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렌더링 디버거를 보더라도 CPU 처리가 굉장히 빨라진 게 확인됩니다. 단순하게 에디터 상에서도 2배가 넘는 엄청난 최적화 성능을 아주 쉽게 끌어냈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유니티 6를 사용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 보이죠. 자, 이렇게 GPU 레지던트 드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GPU 오클루전 컬링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가려진 물체를 그리지 않으면서 최적화를 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컬링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프리스텀 컬링이죠. 카메라의 시야, 절두체라고 하죠. 절두체에 들어오지 않은 물체를 안 그리는 기본적인 컬링입니다. 오클루전 컬링은 뭐냐? 카메라 시야 안에 물체가 들어와 있더라도 큰 물체 뒤에 가려져 있다면 그리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오클루전 컬링은 존재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베이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런타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두는 거죠. PVS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씬을 셀 단위로 쪼갭니다. 각 셀에 카메라가 있을 때 어떤 셀들이 시야에 보이는지를 미리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럼 런타임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참고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PVS를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팅이 불편해요. 왜냐면 오클루 D랑 오클루 더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베이크를 하는 방식이라서 가만히 있는 정적인 환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뭔가 생성을 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움직이는 장애물인 경우에는 그 장애물 뒤에 숨는 걸 컬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컬링 판정을 CPU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씬이고 동적인 환경이라면 기존의 오클루전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GPU 오클루전 컬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죠. 런타임에 동적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클루전 컬링을 하려면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물체를 구분해야 됩니다. 즉 깊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구분하려면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컬링을 해서 그리려면 깊이 정보가 애초에 있어야 되거든요. 순환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GPU 오클루전 컬링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 그려야 하는 깊이 정보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난 프레임에 이미 렌더링이 끝났다면 그 깊이 정보는 있겠죠. 전 프레임에. 어쨌거나 1프레임 차이니까 화면이 크게 안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가져다가 쓰면 베이크를 하지 않더라도 매 프레임 깊이 정보를 좀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PU 오클루전 컬링은 투 패스로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패스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가려진 애들을 컬링해서 건너뛰고 나머지 요소를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현재 프레임의 깊이 정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에서는 이제 현재 프레임의 깊이 정보가 생겼으니까 1차 패스에서 잘못 컬링된 게 없는지를 검사하고 보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런타임에 투 패스를 통해서 오클루전 컬링을 수행하는데, 매 프레임마다 이걸 하려면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법들이 추가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바운딩 스피어입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그 자체 메쉬로 계산하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구체로 대충 잡아서 계산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근사시킨 구체가 전부 가려졌다면 이건 컬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진 형태의 오브젝트라면 컬링 판정이 쉬운데, 가로등이나 창살처럼 얇고 긴 물체는 이런 구체로 감싸게 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려졌더라도 이 구체 전체가 가려지진 않아서 안 가려졌다고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컬링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컬링할 때 이런 바운딩 스피어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컬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교하는 게 진한 프레임의 깊이 버퍼입니다. 근데 이 깊이 버퍼를 원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분의 1 크기, 4분의 1 크기 이런 식으로 작은 버전들을 만들어 둡니다. 높은 해상도에서부터 낮은 해상도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이때 작은 버전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픽셀 4개를 합쳐서 하나의 픽셀로 줄여나간다고 했을 때 합쳐지는 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깊이 값을 대표로 골라서 합칩니다. 해상도가 줄어들더라도 합쳐지는 칸 중에서 뭐가 제일 앞에였었는지는 보존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갑니다. 당연히 원본인 높은 해상도는 모든 오브젝트의 모든 픽셀의 깊이가 잘 보일 거고요. 낮은 해상도로 갈수록 작은 오브젝트는 주변과 한 칸으로 뭉뚱그려져서 단독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화면에서 크게 보이는 오브젝트의 정보가 대표로 남겠죠. 이런 정보들을 쌓아놓은 것을 하이지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딩 스피어가 화면상에서 차지하는 픽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파악한 뒤에 적절한 해상도의 깊이 버퍼와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 화면에서 64픽셀 정도로 보이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한 칸이 64픽셀에 대응되는 낮은 해상도의 버퍼를 활용하면 픽셀 몇 개만 확인하면 컬링 판정이 되겠죠. 원래는 그 영역의 픽셀 수십만 개를 전부 비교해야 되는데, 이 하이지 피라미드를 활용해서 그 비교하는 횟수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컬링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컬링이 투패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에서 가려지고 현재 프레임에서는 가려지지 않은 판정이 된다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려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탁 트인 씬에서는 오히려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지는 상황이 많은 씬이라면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샘플 씬은 공중에서 탁 트인 환경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점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마을 중앙부로 이동해서 건물 사이를 돌아다닌다면 그때는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GPU 오클루전 컬링도 에디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RP 에셋에서 GPU 오클루전 컬링 체크를 해주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현재 프로젝트가 GPU보다는 CPU에서 병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발생되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씬 자체가 탁 트인 씬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렌더링 탭에 들어가 보면 GPU 레지던트 드로어 세팅 항목이 있습니다. 컬링 스탯 누르면 어느 정도 컬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오클루전 테스트 레이아웃을 체크하게 되면 색상으로 컬링 정도가 표현됩니다. 붉은색으로 표현이 될수록 컬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확인해보면 컬링조차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컬링이 있는 부분도 거의 푸른색이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건물 가까이에 위치시키면 컬링이 더 많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더 디버깅 뷰를 누르면 아까 말했던 다운샘플링된 깊이 버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PU 오클루전 컬링을 사용하시고 디버깅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스케일입니다. 고화질을 한 번에 레ን더링 하게 되면 픽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능 부하가 심하겠죠. 그래서 저화질로 렌더링 한 다음에 업스케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출발이 안티엘리어싱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어떤 것이든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픽셀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단 현상이 발생됩니다. 어떤 오브젝트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은 색이 있고 한쪽은 색이 없겠죠. 근데 픽셀에 색을 하나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중 유명한 게 슈퍼 샘플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리면 안티엘리어싱이 발생되니까 고화질로 먼저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하나의 픽셀이었던 부분이 고화질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뭐 픽셀이 4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4개 픽셀의 각각의 색상을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여기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픽셀에 보정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지는 계단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게임에서 런타임에 매번 매 프레임마다 이걸 수행하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걸 굳이 매 프레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러 프레임에 나눠서 처리를 한다면 어차피 순식간에 여러 프레임이 쌓이니까 슈퍼 샘플링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게 바로 TAA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나의 픽셀 안에서 색상을 정할 때도 사실 이 픽셀 안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내부에서 색상을 측정하는 위치를 매번 바꾸면서 흔들어 줍니다. 이 픽셀 영역 안에서 살짝씩 옮겨다니면서 여러 색을 찍다 보면 누적했을 때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찍을 때마다 얻어진 결과물들을 히스토리 버퍼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둡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슈퍼 샘플링에 비슷한 결과에 수렴을 하겠죠.
그럼 메모리에 여러 샘플링 정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이 히스토리 버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훨씬 저렴하게 슈퍼 샘플링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히스토리 버퍼에서 과거의 기록을 쓰다 보면 오브젝트가 움직여서 위치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 프레임 각 픽셀이 지난 프레임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속도 버퍼에 따로 기록을 해두고요. 이 과거의 위치를 추적해서 색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제투형이라고 해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슈퍼 샘플링을 모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표현할 때는 과거 정보가 없겠죠. 근데 히스토리 버퍼에서 억지로 정보를 꺼내서 쓰려고 하면 잘못 표현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리젝션이라고 해서 너무 이상하면 그냥 새롭게 처리하는 방식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점과 부작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슈퍼 샘플링을 모방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방식으로 업스케일도 가능하겠죠. 즉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서브 픽셀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냥 해상도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TAAU입니다.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해서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로 고화질로 올리는 거죠. 유니티에도 기본적으로 TAAU가 내장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NDVI에서 제공해주는 DLSS 쓰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NVIDI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가능하면서 성능이 좋은 게 필요했는데 그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STP입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TAA에서 하나 더 발전시킨 겁니다. 기존의 TAA가 시간을 누적해서 샘플링하는 기법이었다면 STP는 시간과 공간을 둘 다 활용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전 프레임의 히스토리를 사용하고 공간은 한 프레임 안에서 주변 픽셀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추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둘을 함께 고려를 해서 저해상도의 입력을 고화질로 업스케일 해버리는 거죠. STP에는 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해서 추가적인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구동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품질과 성능 균형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PC나 콘솔 같은 고성능 기기라면 고품질 필터링을 하고 업스케일하고 나서 보정 로직을 추가로 돌려서 화질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저사양 플랫폼이라면 이런 비싼 로직들을 자동으로 생략을 해버려서 성능을 조금 더 확보하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유니티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URP S셋을 보면 업스케일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아래에 STP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주면 되고요. 바로 위에 렌더 스케일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1이면 현재 해상도를 그냥 쓰겠다는 거고요. 줄여야 더 작게 렌더링하고 나서 업스케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0.7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안티 엘리어싱을 TAA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세팅이 끝났고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기능을 활성화시켰는데 사실 육안으로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래서 렌더링 디버거에 맵 오버레이스를 보시면 STP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디버깅이 가능해져요. 제가 0.7로 해놨기 때문에 0.7 사이즈로 먼저 렌더링을 하고 나서 업스케일 해서 지금 여기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모션 벡터 시각화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윈도우에서 프레임 디버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렌더링 되는 과정들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보면 전부 0.7 사이즈로 렌더링이 되고 있고 이런 거 사이즈 보면은 2687에 1511이죠. 4K에 0.7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0.7 줄여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행되다가 STP 관련 항목들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STP TAA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업스케일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해상도가 4K로 업스케일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P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디버깅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 LOD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기존에도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LOD를 생성하고 세팅해 줍니다. 어떤 방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OD가 무엇이냐면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메쉬라는 걸 그려야 하고 이 메쉬에는 수많은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랑 가까운 위치라면 디테일할수록 고퀄리티로 렌더링이 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차피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폴리곤을 전부 그리고 있다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LOD 그룹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의 약자가 LOD입니다. 가까울 때, 중간 거리일 때, 멀리 있을 때 표현할 메쉬를 각각 따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그릴 땐 정점, 버텍스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인덱스 버퍼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이 정점끼리 선을 그어서 폴리곤을 만들어내죠. 근데 LOD 그룹을 쓰게 되면 사실상 같은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건데 LOD마다 각각 개별의 정점 버퍼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OD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3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같은 오브젝트니까 정점 버퍼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인덱스 버퍼를 다르게 해서 불필요한 정점을 건너뛰면서 삼각형을 만들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점 버퍼는 하나만 공유해서 쓰고 인덱스 버퍼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쓰면 LOD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메쉬 LOD입니다. 원래는 이런 LO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OD를 생성해주는 유료 에셋을 구매해서 쓰거나 아니면 LOD가 구성되어 있는 에셋을 열심히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유니티가 자동으로 인덱스 버퍼를 생성해서 LOD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어떤 식으로 이런 LOD를 생성하냐면 LOD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하면서 인접한 정점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때 막 합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합치고 어떤 삼각형을 남겨야 원래 형태가 최대한 유지가 되는지를 계산하면서 합칩니다. 근데 그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쿼드릭 에러 매트릭이라는 QEM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논문도 검색하면 나오니까 논문 읽어보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LO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현되는 비율에 따라서 어떤 LOD를 사용해서 그릴 건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 방식이었던 LOD 그룹과 비교했을 때 메쉬 LOD는 메모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요. LOD가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들도 LOD로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단점은 아무튼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세팅해주는 LOD 그룹에 비해서는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GPU 레지던트 드로어가 켜져 있어야만 하고요. 동그란 덩어리 형태에 잘 먹히고 길쭉하거나 각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LOD를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유니티 엔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쉬 LOD는 유니티 6.2 버전부터 들어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모델 하나 올려놓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모델을 클릭하면 인스펙터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에 메쉬 LODs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쉬 LOD 클릭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항목이 추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디스카드 오드 레벨을 체크하게 되면 홀수 번째를 생략하면서 만들어 주는 건데 뭐 저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LOD를 그냥 생성하게 되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미트 LOD를 체크하고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6개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자,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면 LOD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생성이 완료된 뒤에 메쉬를 클릭해보면 우측에 이런 슬라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어떤 식으로 LOD가 변화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나 그럴싸하게 생성이 됐죠. 이제 LOD가 유니티 상에서 딸깍으로 됩니다. 그런데 씬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엄청나게 카메라가 멀어져야 LOD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LOD 그룹은 오브젝트마다 개별적으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메쉬 LOD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 프로젝트 세팅에서 퀄리티에 들어오시면 레벨 오브 디테일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항목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낮은 디테일의 LOD로 더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LOD 섹션 바이아스의 값을 조절하는 걸로도 전환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쉬 LO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 6에 새롭게 도입된 최신 최적화 기법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하게 사용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까지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설명이 잘못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